1번 부작위범. 부작위범을 보면 가장 먼저 그 형법 제18조의 그 부작위범 조문이 적혀 있죠. 읽어보면 미원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미원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미원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조문의 포인트가 좀 많은데 그 좋은 포인트는 그 밑에 가면 갈수록 설명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부작위범의 종류,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어. 그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을 말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을 말해. 간단히 얘기하면 그 진정 부작위범은 애초에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로도 범할 수 있고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인 거야. 그걸 이제 부작위로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제 부작위로 범한 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해. 그래서 보면 진정 부작위범은 이 5개를 외우라고 했지. 퇴집, 그리고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 전시공수, 계약 불이행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퇴집. 퇴집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근데 이는 입법상의 과오인 점까지 기억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부진정 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는 자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위 성격을 가진다. 행위자의 부작위뿐 아니라 일정한 결과 발생도 부진정 부작위범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만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캐치하고, 부작위범의 구별. 여기서 실질설과 형식설이 나오죠. 우리 판례는 형식설을 띄고 있고, 보면 실질설부터 보면, 실질설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그러니까 거동범을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결과범을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실질설은 간단히 생각하면 진정 부작위범을 거동범이라고, 부진정 부작위범을 결과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거고, 형식설은 조문에 그 자기범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부작위범이 부진정 부작위라고 보는 거고, 그 조문에 그 아니한 자, 그러니까 부작위로 적혀 있으면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보는 거지. 주의해야 될 게, 실질설에 의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이므로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형식설은 구성요건의 형식이 중요할 뿐 결과 발생 여부에 중점을 주지 않으므로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실질설에 의하면 그 부진정 부작위범은 그 뭐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뭐 거동범이다. 그러니까 뭐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는 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실질설에 의하면 진정 부작위범 거동범이고 부진정 부작위범 결과범이다. 이렇게 좀 쉽게 외워두면 될 것 같아. 자기와 부작위.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 작살방으로 막 외웠던 것 같은데, 대충 뭐 이런 상황이죠. 그 남편이 아직 살 확률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남편이 처의 요구로 인해서 퇴원을 한 거야. 의사가 이제 그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퇴원시킨 거지. 이럴 때 이제 이 의사의 범행이 범죄가 뭐냐, 의사의 죄가 뭐냐, 이렇게 이게 쟁점인데, 보면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인 처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는 행위자가 자신이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심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이른 경우로서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부작위가 아니고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라는 게 포인트야. 기출에서 보면 이걸 많이 속이는데, 이걸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자기에 의한 거야. 퇴원시켰잖아. 자기에 이른 거야. 또 보면, 그러나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 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이 고의는 인정되지만 기능적 행위 지배가 결여되어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한다.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이 정범, 퇴원시킨 이 고의, 뭐 이런 건 인정되는 거지. 퇴원을 허용하는 이 의사는 의사 행동은 자기로 보는 거야. 하지만 기능적 행위 지배는 결여되었기 때문에 방조가 되는 거. 따라서 그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 작살방이 성립한다. 내가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이 용어의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 범죄에 있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해 범행을 이루는 공동전무 강의 의사. 그러니까 이 의사가 처와 이렇게 공동으로 이 남편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결여된 거지. 그래서 방조로 가는 거. 따라서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행위가 자기범과 부자기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면 하나의 행위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동행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 자기범인 직무유기죄와 부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거를 이제 동시에 충족한 거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 부자기범과 부진정 부자기범.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진정 부자기범은 거동범이고 부진정 부자기범은 결과범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출 보면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 부자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해서도 부진정 부자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식설은 결과범, 거동범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조문에 자기로 적혀있냐 부자기로 적혀있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진정과 부자기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실질설은 결과범에 대하여는 부진정 부자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뭐 이건 틀린 질문이죠. 왜냐면 진정은 거동범이라고 했고 부진정 부자기범의 그 결과범에 대해서는 부진정 부자기범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이런 건.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 위치 추적 전제장치와 부자기범. 위치 추적 전제장치 피부적자 갑은 이거 그 휴대용 추적장치 분실하고 3일 동안 신고 안 한 거지.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이 갑이 보호관찰소에 분실 신고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전자장치 이거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지 않고 돌아다닌 거 단순히 이 분실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본 거야. 따라서 이 갑의 행위를 부자기에 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본 거지. 기출은 어떻게 소개했냐면 뭐 방금 말한 이 행위가 그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는데 아니죠. 이거 이제 분실 신고 안 하고 3일 동안 돌아다닌 거 부자기에 의해서 이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부자기범과 행위 가능성을 나오면서 이제 공통구조. 사실상 이 공통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이 공통구조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부자기범은 이 공통구조도 성립해야 되고 있어서 그 특별 요건까지 성립해야 되는 이 여기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아들이 물에 빠진 상황을 한번 얘기로 들어 설명을 해보면 좀 이것만 딱 이제 놓고 보면 상황은 아들이 물에 빠진 거야. 가장 먼저 자기범과는 좀 다르게 구성요건 미법성 책임을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이 행위 요소에 대한 거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기가 행위인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가만히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아빠가 구하지 않은 게 막 아들을 막 칼로 찍어 죽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행동도 안 한 이 부자기 이게 범죄 행위인가? 그러니까 행위여야 범죄인 거니까 이게 범죄 행위인가? 이걸 이제 또 일반적 행위 가능성, 자기 가능성 뭐 이렇게도 하는데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야 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상식적으로 아니잖아.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구조하지 못한 거 아는 게 아니지. 구조하지 못한 거잖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 이런 경우는 부자기범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자기범이 성립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같이 수영장에 간 아빠가 누워서 구하지를 않아.
이거 누워있어.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 이게 아니고 뭐 아들은 부산에 있는데 아버지는 서울에 있다고 쳐. 아버지가 누워있어. 뭐 어떻게 구해 이걸. 이런 건 이제 부작위가 아닌, 이런 건 이제 부작위 행위성 자체가 부정돼가지고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구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부작위 부작위가 이 부작위가 범죄 행위인가, 이 행위 요소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이제 뭐 행위 요소라고 칠게.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거야. 그런데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를 보는 거야. 구성요건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아들이 물에 빠졌는가? 물에 빠졌네.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하네. 요구된 행위 부작위, 그리고 개별적 자기 가능성. 개별적 자기 가능성. 아버지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아들을 구조하지 못한 경우, 즉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야. 못 구하잖아. 수영을 할 줄 모르면 어떡해. 정말 구하고 싶었지만 뭐, 그 개인적 능력이 안 돼서 못 구하는 거잖아. 이런 건 안 구하고 싶어서 안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이 일반적 자기 가능성과 개별적 자기 가능성, 굉장히 말이 비슷한데 구분을 해야 돼. 왜냐면 보면 지금 이 도식을 보면 개별적 자기 가능성은 이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에 위치해 있고,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구성요건 이전에 먼저 부작위가 행위인지 보는 행위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지만 개별적 자기 가능성은 고의 인식 대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주의, 일반적 자기 가능성과의 그 개별적 자기 가능성과 이 구분, 고의 인식 대상인지 여부. 도식을 보면 일반적 자기 가능성은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행위 요소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개별적 자기 가능성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고의 인식 대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이제 주관적 구성 요소, 그 구성 요건이 마지막 검토 부분이죠. 부작위 범위에 있어서도 고의, 목적, 불법 영득 의사 이런 게 요구된다. 부작위 범위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그러니까 구성 요건적 상황이 존재, 앞서 말한 부작위, 개별적 자기 가능성, 이거에 대한 그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은 고의범과 똑같으니까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 그래서 쭉 보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부작위 범위 행위 요소일 뿐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 행위성은 인정되지만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 틀렸죠.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애초에 구성요건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구성요건 이전에 검토하는 행위 요소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 부작위 범위 행위성이 부정되는 거죠. 다음 보면 부작위 범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기 의미를 이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 즉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적 능력이 없으면 부작위 범위 성립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싶지만 수영을 할 줄 몰라 구하지 못하는 건 부작위 범위 성립하지 않죠. 맞는 질문. 네,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 모두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 행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부작위 범위 성립할 수 없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산에 아들이 빠져있는데 집에 서울에 있는 아빠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작위 범위 성립할 수 없다. 맞는 질문. 익사 직종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 부작위 범위 성립할 수 없다.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 모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 범위 성립할 수 없다. 아니죠.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 범위 행위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과 일반적 행위 가능성, 뭔가 말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다음에 9번 보면 부작위가 행위인가? 어느 날은 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해.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면 뭐 형법 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 그 자기와 함께 행위 기본 형태에 이르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10번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의 성립 요건. 1번 법률상의 소화 의무, 2번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기출 보면 포인트는 그거죠. 근데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출 보면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 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 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보면 모텔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한다. 굉장히 헷갈릴만한데 포인트가 그 형광펜 쳐놨죠. 소화하기 쉽지 않았다. 소화의 용이성이 없었다.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성립 요건 중에서 소화 의무 이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 소화의 가능성이 용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 이제 특별 요건으로 이어가 볼게.